강의는 여러분들이 제가 쓴 그 임원영의 유럽문학기행이라는 책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 교재 없이 푸시킨을 할 테니까 그냥 아무 구애받지 마시고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이 강의보다 더 자세히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되니까 데카브리스트와 푸시킨 이런 제목으로 푸시킨을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푸시킨 동상입니다. 푸시킨은 뭐 온 세계 동상이 제일 많은 시인이 바로 푸시킨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시인보다도 동상이 가장 많아요. 도시 이름, 거리 이름 뭐 이게 제일 많은 게 푸시킨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전도시에 다 있기 때문에. 자, 볼품없는 오리 새끼 이게 푸시킨이 어렸을 때 별명입니다. 대개 보면 미남도 어렸을 때는 별로 미남이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이 어렸을 때와 늙었을 때는 위축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안이 12세기 이래 귀족 가문으로 아버지는 큰 출세는 못했습니다. 퇴역, 소령 이건 뭐 별로 출세 못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고관들 많이 지낸 그야말로 푸시킨이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말만 떨어지면은 자기 집안은 600년 전통을 가진 귀족 집안이다. 뭐 그렇게 말했던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12세기 이래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아버지는 관리였고 어머니는 독일계의 후예고 조상 중에는 에티오피아계 혈통이 있다. 푸시킨도 얼굴이 좀 거무튀튀해요. 약간은 600년 전통 자랑했는데 그렇게 그 자랑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렸을 때 유년시대 얘기는 푸시킨이 일치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년시대는 거의 뭐 무슨 책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게 거의 안 나와요. 생일날이 6월 6일이거든요. 6월 6일인데 이 날이 바로 러시아에서는 시의 날이기도 하고 유엔에서는 러시아어의 날. 여러분들 푸시킨 가면 이게 이제 러시아 국민문학의 아버지 이게 이제 푸시킨 별명입니다. 문학사에서 그 이전 푸시킨이 그 유럽 문학보다 러시아 문학이 훨씬 더 한 1, 200년 늦거든요. 늦게 나와서 이제 생겨나는데 푸시킨 이전의 문학은 너무 볼품 없어요. 그냥 전설, 설화 그 단계에 머물렀다가 푸시킨에 이르러서 비로소 온 세계 문학 무대에다가 러시아 문학도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푸시킨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말 배울 때는 가장 그 나라의 모범 언어, 모범적인 문장인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작가를 찾아서. 러시아는 누구냐? 푸시킨입니다. 문장이 아주 모범적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동사 이렇게 탁탁탁 아주 짧게 탁탁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 공부로 영어를 배우듯이 영어 하다가 조금 할 줄 알면은 그냥 무조건 성서를 다 영어 성서 사가지고 영어 성서 보면서 영어 공부하잖아요. 왜? 그 문장이 아주 영어 공부한 데는 아주 멋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하듯이 푸시킨이 바로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고 푸시킨은 장남이고 남동생 셋, 여동생 하나. 근데 이건 유럽에서는 뭐 자매는 남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크면은 다 남이 돼버리고 아예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푸시킨은 생각, 모스크바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터에다가 하도 유명하니까 집은 없어졌는데 거리에다가 푸시킨 생각 터라는 그 터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2살 때 모습. 미남인지 추남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죠. 판단도 안 되죠. 소년 시절의 푸시킨. 이때도 표가 안 나죠. 미남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푸시킨의 정확한 전기는 12살 때부터 나타나요. 12살 때. 1811년 12살인데 학교 들어갑니다. 이 학교가 뭐냐면은 짜르스코의 셀로. 그 러시아 발음으로는 짜르스코의
영어로는 이제 찰스코에 이렇게 우리말로 표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러시아 말을 내가 지난 강의 때 얘기해 줬죠. 차, 카, 타 이런 발음이 안 납니다. 짜, 까, 따 이런 발음이 나요. 이런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짤스코입니다. 짤스코이라는 건 뭐냐면 짜르라는 건 러시아 황제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저에서 나왔다 그랬죠. 시저의 시작 하는 거 짜르 해가지고 짜르 하면 시자 상징. 그게 러시아 황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짤스코에 하는 거는 황제의 셀로는 빌리지입니다. 빌리지 마을. 황제의 마을. 이게 뭐냐면은 페테르부르크 근교에 근사한 여름 궁전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시 황제의 마을, 그 마을 이름을 황제의 마을, 아스코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관학교 거기에요. 완전히 귀족 자제들만이 그 학교에 들어오는 멋진 학교를 궁정 안에다가 만듭니다. 궁정 안에다가. 궁정이 쫙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 사동을 딱 해가지고 그걸 학교로 만들어요. 그럼 궁정 안에 황제도 있는데 그 옆에 물론 이제 못 가게 뭐 칸막이 내놨지만 학생들이 마음대로 넘어들 수 있게끔 그만큼 궁정에 가깝게 거기 이제 학교를 만든 이름이 그 학교 이름을 짤스코셀로 이래 불렀습니다.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일본에서 번역하기를 학습원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논문학자들도 학습원 해가지고 짤스코셀로 학습원 입학했다 이래 말하는데 지금식으로 하자면은 이 한 4관학교 정도 되는 그 나오면은 무조건 모든 관리 지금으로 치면은 고등고시 합격된 거하고 똑같아요. 시험 안 보고 고등고시 합격한 것과 똑같은 자격으로 다 중앙청에 들어가면은 과장 등록금을 딱딱딱 차지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주 멋진 학교죠. 완전 규종만 들어간 됩니다. 여기 30명 들어가요. 후식은 여기 1기로 들어갑니다. 귀족이니까. 1기로 들어가는데 30명 뽑습니다. 그래서 14등을 합격했거든. 입학식이 10월 19일입니다. 자, 이 학교 이겁니다. 이 보면 이게 예카체리나 궁제입니다. 지금 가면 여기에 페트르코프라는 게 여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여러분들이 페트르부르크 관광 갔다 온 분들 많죠. 그 유명한 분수대에 있는 궁전 기억나죠? 분수쇼 하는데 막 서가지고 구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줬죠. 그 멋진 분수대에 있는 그 궁전에서 조금 떨어진 데다가 또 궁전 하나 지은 것이 이게 바로 에카테리나 궁전입니다. 에카테리나 궁전. 이 궁전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이 건물이 바로 학교거든. 짤스코셀로거든요. 이 학습원 학교거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다만 칸막이면 도저히 말하는 표시만 해놨지 넘어가면 넘어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쪽 궁중의 이 뜰도 그냥 칸막이만 쭉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생들이 마음먹으면은 뛰어 넘어가서 그 궁중에 있는 사과나무 사과도 따먹고 막 이렇게 장난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를 당대의 귀족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알겠죠? 입학식 졸업식 때 황제가 다 참여하고 학예회 하면 황제를 비롯한 황제가 가면은 높은 귀족들은 다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참여하는 그런 아주 그 당시 그 러시아에서는 최고 명문의 특수 귀족 학교 여기에 일기생이란 말이에요. 부식개념. 딱 그 개념이 오죠. 이 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러시아 갔을 때 기회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아는 사람 많죠. 자, 이게 우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짤스코셀로입니다. 페테르부르크 중심부 남쪽 24km 황제 피사지로 화려한 예카제리나 궁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하도 유명해가지고 부시킨이 아직 국민들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부시킨이 어느 정도 국민 사랑을 받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소월과 마녀를 합친 것 같은 사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 국민들은 적어도 부시킨시 10개는 다 외웁니다. 모든 국민이 다 외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하나 외우죠.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그런 정도로 술 마실 때마다 그냥 푸시킨 시 하나 외우고 건배 이래 합니다. 그 정도로 전 국민 시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레닌이 혁명 일으킨 뒤에 레닌이 또 푸시킨을 되게 좋아해요. 아예 이 시 이름을, 도시 이름을 짜스코의 그런 말을 없애버리고 푸시킨 시로 바꿔버렸습니다. 푸시킨 시. 시를 푸시킨 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페테르부르크 전체 행정구에 소속돼가지고 푸시킨 구, 옛날 시였던 게 페테르부르크에 편입되면서 푸시킨 구, 한 페테르부르크 시 한 구역으로 이름 붙어 있거든. 여기입니다. 여기에 1811년에 알렉산드르 1세가 리시움, 영어입니다, 영어. 저게 이제 학습원이라는 거거든. 유럽식으로 말하면은 참 귀족들이 다니는 학습원입니다. 리시움. 그 러시아 말은 리제이입니다. 리제이. 그리고 이것을 가르나 궁전 옆에다. 이제 사진 봤죠. 푸시킨은 귀족자절위원회 학습원 1, 2생으로 1817년에 졸업합니다. 12년에 들어 17년에 졸업해요. 이제 지금 가면은 이 학원이, 이 도시가, 이 궁전이 그 궁전을 세운 왕 이름보다도 푸시킨이 더 유명해져서 푸시킨 동상이 저렇게 근사하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저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입학식 때 이걸 푸시킨은 이 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합니다. 나하고 친구들이요, 우리의 결합은 훌륭했다. 그것은 영혼처럼 분리되지 않았고 영원했으며 견고했으며 자유로웠고 불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절친한 뮤즈 그늘 아래에서 접합되었다.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내던지더라도, 행운이 어디로 이끌지라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전 세계가 우리에게 낯선 곳이기에 황제의 마을은 우리에게 조국이다. 그 자체가, 학교 자체가 바로 조국, 러시아를 상징하는 거다. 대단한 경제죠. 근데 얼마나 이 학교가 귀족 학교였느냐. 이게 푸시킨 방이에요. 기숙사에 딱 저렇게 학생 하나하나마다 저렇게 넣어줬단 말이죠. 30명이니까 뭐 저래 해줘도 뭐 공간이 넉넉하죠. 이만큼 대접을 잘했다. 그 푸시킨은 어릴 때 얘기는 안 해요. 여기 얘기만 그렇게 자주 합니다. 이걸 고향처럼. 우리의 고향은 짜스코의 셀로다. 그래 말합니다. 시에서. 궁정 부속학교처럼 설립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벌작용으로 궁정과 약간 분리돼가지고 폐쇄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눈물 사이로 창사를 바라보네. 염절로 하나하나 세면서. 그러나 절대 매질을 안 했어요. 이때 푸시킨 친구 중에서 가장 친한 게 자기 이름하고 너무나 비슷한 부신. 다 부시들이에요. 이 가장 절친한 친구 부신이, 저 빨간 글씨는 여러분 이름 외워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부신이 푸시킨의 성격을 소심대담하다. 여러분, 소심대담이 어떤 겁니까? 굉장히 치밀하면서 큰일 할 때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겁니다. 이게요, 위대한 사람, 영웅이 되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소심대담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소심한 사람은 큰일 할 때 망설이죠. 근데 치밀하게 아주 자질구레한 것도 다 체크를 하면서 큰일 할 때는 대담하게 딱 결정 내릴 줄 아는, 그게 소심대담이거든. 푸시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나서 화를 잘 내고 또 기분 좋을 때는 아주 명랑했다. 쉽게 말하면 변덕이 심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푸시킨입니다. 그럼 푸시킨이 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날렸느냐. 이게 학교입니다. 시낭송회예요. 그 학습원의 학생들이
시낭송을 이제 쭉 둘러앉아서 하고 여기 이제 심사위원들이 앉았습니다. 당대 이 우뚝 일어선 이게 빨간 옷 입은 이 우뚝 일어선 이 사람이 제르자빈이라는 그 당시 푸시킨 이전에 러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시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황제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이제 심사위원으로 왔는데 이게 춤추는 게 푸시킨입니다. 얼마나 애교 덩어리에다 재주가 있었느냐. 시도 좋고 낭송도 잘하고 거기다가 제스처가 완전히 무용급입니다. 막 이래 하면서 낭송하는 거야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르자빈이 보고 놀래가지고 야 드디어 러시아 문학사에 새로운 혜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찬탄할 정도로. 이때 신앙송 한번 하고 푸시킨은 학생이 아니라 시인으로 이런 명성을 날려버립니다. 참 좋은 시대죠. 이 손님들은 누가 있냐? 여기에 황제 귀족들이 다 있어요. 다 보통 학부형들이 아닙니다. 보통 학부형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거 알겠죠? 그겁니다. 근데 여기 졸업을 했거든. 그럼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나중에요. 이런 그야말로 귀족들 자제분들로 된 특수한 재능이 있는 애들만 모여서 특수 교육을 받은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혁명 분위기예요. 짜르 독재 반대. 우리도 유럽처럼 자유를 일으켜야 되고 농노는 해방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전 학생이 거의 다 예외 없이 다 그래요. 그래 그게 막 자기들끼리 무슨 지금식으로 말하면 운동 서클도 만들고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인데 이제 졸업했거든 하니까 푸시킨은 어디에 근무하느냐? 외무부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 졸업생 중에 제일 성적이 좋고 전망이 있는 애들 어디를 원하느냐? 근위대. 근위대는 뭡니까? 짜르, 황제를 보위하는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수도경비사령부 제일 센 데잖아요. 근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봉급을 주긴 줍니다. 근데 봉급 다 쓰고도 모자라. 왜? 하도 다 그런 빽 좋고 돈도 많은 그런 집 애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돈 안 드는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걸 원해서 외무부 근무합니다. 외무부 가도 뭐 한 계장 이상 조금 있으면 과장되고 뭐 그런 정도 그걸 가지고 외무부에 근무합니다. 그때 연봉이 700불이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때 이제 푸시킨 집안은 어떠냐? 아버지 쪽은 소령이니까 별거 아니죠. 어머니 쪽이 더 귀족이고 농장이 엄청 커요. 미하일로스코에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페테르부르크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수도죠.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거기 어머니 외갓집이죠. 외갓집 영지에는 농노가 200명. 여러분 러시아에서 농노 200명 가면은 이야 놀래죠. 이거는 가장 작은 농노입니다. 중류급 되려면 적어도 500 이상은 농노. 최고 지주급 되려면 1000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농노 숫자가. 그 정도거든요. 여러분 머리로 상상이 안 되죠. 러시아 지축하면은 한 마을 전체가 다 농노들이고 그 마을 농노들이 밭을 가하는 온 넓은 들판이 다 그 집안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그 지주 개념이 달라요. 이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두십시오. 그겁니다. 여기 있을 때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명 정도 졸업생, 그럼 밑에는 2기, 3기 계속 후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졸업하는 동안에 6년 코스거든. 6년 코스 동안에 후배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푸시킨은 1기생이니까. 졸업한 뒤 후배들 있으면은 후배들 들어올 때마다 계속 선배들의 지도에 의해서 그 혁명서 그림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면 온갖 그냥 비판적인 그런
진보적인 의식이 다 생겨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부시기는 한 번도 비밀단체에 가입을 못해요. 자기도 막 그런 데 가고 싶은데 안 넣어줘. 제일 절친한 친구가 부신이라고 그랬죠. 부신도 부시기는 야 나도 너 한 대 서클에 좀 들어가자 하면 야 너는 안 돼. 빼놔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시기는 성질이 급하다 그랬죠. 걸핏하면 화내가지고 결투를 신청해요. 결투가 평생 동안에 뭐 26번인가 합니다. 그래도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기생들이, 부시긴 저거는 정말 글도 잘 쓰고 재주도 있고 애교도 있고 명랑하고 참 멋진 천재인데,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혁명할 인물은 아니고 다만 시로서 글로 그냥 혁명에 기여하면 되는 거지 비밀 조직에 들어올 때는 적합하지 않다. 딱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시킨 전기 작가들이 부시킨이 자기 동료들에게, 동창들에게 그 비밀 서클에 못 들어간 것은 그 동창들이 부시킨 재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빼난 거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성격 때문에 삐치면은 정부에다 고사질 할 수도 있다. 지가 그 안에 서클에 들어갔다가 누구하고 사이 나쁘고 뭐 말도 안 듣고 하다 보면은 그 서클에 대장 말 안 듣고 싸움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밀고 할 수도 있다. 꼭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부시기는 비밀 서클에는 다 알면서도 안 넣어주고 안 들어갔습니다. 자, 빨간 것이 또 하나 나옵니다. 차다예프. 저것도 외워두세요. 차다예프가 이런 부시긴에게 감동적인 교훈을 줍니다. 차다예프는 근위대 제일 센 데죠. 근위대. 백종원대. 있다가 보로지노에서 파리 원정에 참여해요. 보로지노는 어딥니까? 보로지노는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만은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을 때, 나폴레옹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1812년에 쳐들어왔죠. 부시기는 여기 학교 다닐 때 나폴레옹이 침략 전쟁이 있었고 나폴레옹이 물러간 뒤에요. 바로 그 무렵에 부시기는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차다예프는 나중에 파리 원정에도 참여합니다. 나폴레옹이 후퇴한 뒤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국방부 장관 부관도 지냈어요. 잘생기고 바일런 같은 매너에 부시긴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면 차다예프는 뭐냐면은 부시긴보다는 선배예요. 이 학교는 안 나왔어요. 딴 학교를 나와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이 학교에 근무했던, 학습원 부근에 근무했던 선배격입니다. 기존 군인으로 후배들 지도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선배예요. 그 부시기는 무슨 걱정을 있으면 차다예프한테 가서 다 상의를 합니다. 부신이 아니면 차다예프 둘한테 물어요. 그때 이때 이제 부시기는 어떻게 지냈을까? 아주 장난꾸러기입니다. 부시기는 얼마나 장난꾸러기 하는 거는 제 책에는 그걸 써놨는데, 학생 때 아까 그 학예회 봤죠? 그 학예회 때처럼 온 그 이 귀족들과 그 귀족들 딸들, 뭐 조카들, 진료들 뭐 다 와서 학예회 구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황비의 시녀장의 그 시녀 중에 하나가 여기 왔어요. 그 학예회 왔는데 이쁜 거야. 그래서 부시기는 가만히 보다가 야, 쟤 참 이쁘다. 동창들 간에 다 쟤 이쁘다 그러고 막 휘발을 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학교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복도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부시긴이 그 소녀인 줄 알고 느닷없이 그냥 꽉 끄는 거 키스를 해버립니다. 그 키스 했을 때 마침 그 복도 바로 가까이 있던 방에서 문을 여니까 방 안에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 비춰보기는 할머니야. 대귀족이에요.
대귀족 노할머니야. 얼마나 푸시킨이 기겁을 했겠어. 거기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가 아니고 다 대귀족들이거든. 기겁을 하고 푸시킨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부신한테 물어요. 아니 내가 지금 큰 실수했다. 어떻게 할까? 그 부신 교장한테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러니까 푸시킨은 교장을 좋아 안 해요. 교장은 푸시킨 사랑하는데 푸시킨은 좋아 안 했어. 가기 싫어.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바로 궁중에 가서 황제한테 바로 저 학교 학생들 윤리가 문란하다 하면서 막 이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낸 거야, 이 할머니가. 그런데 황제가 참 재밌어요, 알렉산더 1세가. 황제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는 황제나 대통령이나 뭐 그런 정치가들은 재미도 없죠. 근데 사실 그보다는 사정을 보면 다 나름대로 유머가 있거든요. 그 황제가 교장실에 옵니다. 교장실에 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요새 기강이 문란해가지고 담 넘어와서 막 황실에 사고도 따먹고 말이야.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교장도 알아. 부시긴 했다는 알아. 근데 황제가 교장한테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앞으로 조심하라 그러고 문제 안 삼을 테니까 참 멋지죠. 문제 안 삼을 테니까 조심하라 그래라. 그래 놓고 그 뒤에 한 말이 뭐냐면 교장 귀에 대고 올라고.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사실 하면 그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어때요? 참 재밌는 얘기죠. 좋아했건 안 했건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할 줄 아는 황제. 그게 인간성입니다. 그럼 부시킨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장난꾸러기 대귀족 노 할머니께 복도에서 키스했던 그 장난꾸러기 참. 그러니까 황제도 이름 다 아는 거야. 다 알고 저놈이 시를 얼마나 잘 쓰고 낭독도 얼마나 잘하고 다 아는 거예요. 전 귀족들이 다 부시킨 가면 아는 거예요. 그러거든. 자, 그런데 외무부에 근무하면서도 부시킨이 계속 시를 써서 돌려요. 돌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복사기도 없고 잡지에 발표할 때도 없고 이러니까 시를 쓰면은 자기가 한두 장 써가지고는 친구들한테 돌리면 친구들이 복사해가지고 또 돌려. 복사해가 베낍니다. 그냥 베껴서 또 돌려. 또 베껴 돌려. 계속 필사를 해서 쭉 이렇게 시내에 볼만한 사람들이 다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도 다 보여요. 경찰도. 보는데 부시킨이 전부 불온시를 써요. 귀족 욕하는 거, 황제 욕하는 거, 부정부패, 뭐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돌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경찰들이 쫙 추적해보니까 부시킨이거든. 꼭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부시킨이 어느 날은 부시킨 집에 경찰이 와가지고는 시 썼는 거 내놔라. 그러니까 마침 부시킨 하인이 어딘지 자기 모르고 못 주겠다. 그 경찰은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간 뒤에 부시킨이 집 오니까 하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부시킨이 막 또 겁은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겁이 많으면 그런 시를 쓰든 말든지 그런 시를 쓰면서도 겁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해놨던 자기 시를 다 태워버립니다. 참 아깝죠. 태워버리고 막 안절부절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듣고는 부시킨이 자살해버릴까? 아니지. 내가 왜 죽어? 황제를 죽여버릴까? 그러다가 차다에 뺏겨갑니다. 아까 그 차다에 뺏죠, 선배. 그러니까 차다에 충고를 해요. 위대한 사람은 자기 비방하는 걸 무시해야 된다. 자기 뒤쫓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냥 그 차다에 이 충고를 듣고 좀 조심하면 좋은데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 술 마시면서도 막 귀족들 욕을 함부로 하고 지도 귀족이면서 온갖 권력을 비판하고 이랬단 말이죠. 소문이 점점 퍼집니다. 이래서 1820년 22살 때 짜르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 보내가지고 거절했죠. 근데 이때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부시킨이 썼다는 시, 이름도 없는데 이미 알아요. 부시킨이 썼다는 거. 자유를 읽고는 완전히 머리가 뚜껑 열려버립니다. 황제가. 근데다가 또 차다예프라는 이렇게라는 시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가두든지 유형을 보내든지 해야 되겠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부시기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인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귀족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동창들 간에도 그렇고, 굉장히 너무나 인간다운 미가 있고, 재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시기를 옹호해준 사람이 많아요. 황제한테 가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뭐, 변명도 해주고, 뭐 그렇게 유형 보내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황제가 반은 좀 누그러뜨려가지고 성제를 추방합니다. 남러시아 카프카스로. 지금은 뭐 여행길이지만 그때는 그게 뭐 완전히 추방, 뭐 그냥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시킨 전기 읽으면은 유형 같다. 근데 유형이 아닙니다. 그 감투는 외무성, 외무부 관리, 그 계급 그대로 가지고 정근을 간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정근을 그리 가서 해라 해가지고는 거기 가면은 할 일은 없어요. 그 지역의 지구 사령관이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이 그때는 뭐 러시아 준식민지니까. 그 가서 그 사령관 밑에서 사령관을 감시를 받으면서 그냥 매일 그날 지내는 거예요. 업무는 없어요. 어때? 감투는 그대로 가지고 봉급은 그대로 다 나오고 그래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유형이나 추방이라기보다는 전근 이런 개념에 가까운 겁니다. 그 개념을 알겠죠? 이때 그 심란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그린 그림 저렇게 이제 전혀 자기 안 닮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문제가 된 시가 이겁니다. 전제자리에 있는 나쁜 자여 그대를 나는 자네가 망해가는 꼴을 그대는 뭡니까? 짜릅니다. 짜는 네가 망해가는 꼴을 그대의 시치와 죽음을 지켜보리라. 그대는 세계의 두려움, 자연의 수치, 땅 위의 하나님에 대한 치욕, 그 이마 위에 백성의 원한을 본다. 오 황제들이여, 바야흐로 배우라. 형벌도 유치장도 어두운 독방도 또한 재단도 그대가 기댈 것은 못 된다. 엄격한 법의 지킴 속에 우선 그대 머리부터 숙이거라. 백성의 자유와 휴식만이 황제 자리의 긴 보장이 되거늘. 뭐예요? 가두고 탄압하고 유형 보내고 해봤자 황제의 자리가 든든하지 않다. 황제를 든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휴식도 주고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황제 네 자리가 든든하다. 입헌주의. 헌법을 만들자. 그런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 황제들은 법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지 마음대로 해야지. 사다예프께 자기 선배잖아요. 아직은 자유롭게 타오르고 아직은 명예를 위한 열정이 살아있는 나의 친구, 조국에 몸을 바치는 영혼의 아름다운 충동이여, 동지여 믿어라. 조국은 일어설 것이다. 황홀한 행복의 비어린 러시아는 잠에서 눈을 뜰 것이고 독재의 유물 아래 우리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어때요? 완전히 그냥 혁명시죠. 이걸 이제 짜르가 보고는 머리가 헷가닥해서 그냥 정근을 빨리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그 산맥 있는 데가 카프카스 있는 데 카프카스 산맥 쪽으로. 자, 정식으로 발표한 첫 작품 루슬랑과 루드밀라. 이 부시킨 작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루슬란이라는 한 공주가 어느 날 그 결혼하게 된 날
납치되게 행방불명돼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든지 내 딸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맡기겠다. 그리고 찾아온 게 누구냐? 그게 루드밀라예요. 그 옛날 키예프 시대 때 그때의 전설을 푸시킨이 아름답게 썼고 이것을 그린카라는 음악가가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푸시킨이 귀향지로 갑니다. 육군 중장 인소프 밑에 근무 명령 받습니다. 형식은 정근이에요. 내용은 추방이지만 형식은 정근. 왜? 감투 제목 그대로 본국 그대로 다 갖고 갔어요. 근데 이 장군이 참 인자해요. 이때 러시아는 벌써 그 군인들 자체도 혁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인들이 뭐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그 이 반란기가 군 안에 쫙 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폴레옹 영향이에요. 나폴레옹이 1812년에 들어왔죠. 지명했다가 쫓겨갔죠. 갔을 때 나폴레옹 후퇴할 때 러시아 군들이 전진해서 파리까지 갑니다. 파리까지 쭉 나폴레옹 후퇴한테 따라가가지고는 파리 생활 좀 한 거예요. 하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휴전하고는. 그럼 파리 가서 그걸 본 거야. 군인들은 불을 다 하거든요. 러시아 귀족들은 불을 못하면 귀족도 아니에요. 불을 러시아가 똑같이 하거든. 그럼 파리의 뭐 헌법이니 뭐 민법이 어떻고 뭐 인간의 권리가 어떻고 다 아는 거야. 배워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래야 된다. 저래야 우리도 강력한 그 나폴레옹 군대처럼 군인도 강해지고 나라도 강해진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훨씬 더 먼저 깨입니다. 일반 지식인보다 더 먼저 군인들이 깨어요. 딱 알겠죠. 그런 풍조가 그대로 푸시킨이 다녔던 학습원에도 그대로 분위기가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는 중장이지만은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푸시킨 아주 대우 잘해줘요. 드니프르 강 있는 여기 이런 건데 어쨌거나 이 내용 자세히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저는 복잡한 건 모를 테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서 만나는 장관마다 다 푸시킨 이렇게 대단히 관대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이 장군은 자기 가족 여행 갈 때 푸시킨 데리고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그 집 딸하고도 아주 친해져요. 심지어는 연애까지 합니다. 그런 정도로 관대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중앙 수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 장군 밑에 안 두고 한 장군 밑에 두면은 편해질까봐 계속 푸시킨을 정근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여기 보내고 여기 있다가 여기 보내고 여기 있다가 여기 보내고 계속 뺑뺑이 돌립니다. 돌릴 때마다 다 군인들이 또 만약에 장군이 좀 고약한 장군을 만나도 밑에 장교급들이 또 푸시킨을 다 좋아해. 또 푸시킨도 아직 부침성이 있어. 그러다가 페테르부르크 공중에서는 푸시킨 친구들이 그 막 산골짜기 군인들만 있는 마을 그런 데 있으니까 다 얼마나 안 됐나 해가지고 계속 도시로 보내줍니다. 도시로 가서 하도록.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럼 키시나우 하는 건 이건 뭐 지금 몰다바 수도거든요. 있는 데서 제일 큰 도시로 그런 식으로 자꾸 그 푸시킨 친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딱 이제 알겠죠. 이 지역입니다. 이제 뭐 이건 여러분 하도 복잡하니까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네프르 강이 흑해로 빠진다는 걸 지난번에 러시아 3대 강 다 봤죠. 카스피해, 아조프해, 흑해 이렇게 3대 강이 각 바다마다 다 빠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3대 강에 3대 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드네프르 하면 이건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네프르 강. 도시로만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자, 1821년 푸시킨이 이제 페테르부르크에서 쫓겨난 지 1년 됐죠. 이때 그리스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전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은
다 그리스 독립을 지지했어요.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었던 건 누굽니까? 터키거든. 터키는 종교가 달라 우선은. 종교가 아예 터키는 회교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믿는 거는 예수거든. 똑같은 거야. 그리스하고는 또 러시아는 종교가 같잖아요. 그리스 정교거든. 이름만 다르지. 아니, 그리스 정교에서 얻어온 것이 바로 러시아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 독립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 다민족 국가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막 터키족들은 싫어하고 그 외에 뭐 조그마한 터키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 나라들에서 온 소수민족들은 다 러시아가 좋아하고 러시아인들도 그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라서 반터키 풍조 다 알만하죠. 전부 그냥 장교들이 막 혁명을 득실득실 해요. 근데 이 무렵에 1821년에서 23년 사이에 바이런을 부시기는 바이런과 셰익스피어를 읽어요. 바이런이 이때 어땠습니까? 이태리에서 바람 피우고 놀다가 그리스 독립전쟁 발발하니까 그걸 도와주러 그리스로 갔잖아요. 갔다가 그리스에서 죽잖아요, 바이런이. 근데 부시기는 그걸 다 알아. 그 바이런 소식 다 듣고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부시기는 그때까지 써오던 자기의 작품 창작하는 그 방법을 완전히 낭만주의 그리고 셰익스피어적인 거 이런 걸 바꿔버립니다. 그래 굉장히 그말로 작품의 질이 확 대단히 문학성이 있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시나우 도시잖아요. 분위기 지향의 편배에 있어. 이때 부시기는 대표작 예프킨 오네킨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랬거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남부지부, 북부지부 복잡하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저런 혁명이 그 부시킨이 이때 그 쫓겨가서 있었던 데를 기념해서 그 있는 도시마다 부식이 있었던데 기념관도 짓고 동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상이 제일 많죠 세상에서. 이래 있는데 수도 친구들이 또 로비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 오데사입니다. 항구거든. 그리로 가요. 그 장군도 또 좋아. 그 장군 밑에 있는 장교들하고 장교들이 완전 비밀 결사야. 남부 지역 비밀 결사. 이 뭐냐면은 그때 혁명의 그 주도권이요. 다 학습원 졸업생들이에요. 학습원 졸업생들이 제일 똑똑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장교들이 있는 중에서 정통파 육사 출신 장교 그게 부시킨에 나온 학교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이 사람들이 다 결사를 하거든. 그럼 이 결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북부 결사와 남부 결사. 북부 결사는 수도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그 북쪽에 있는 걸 북부 결사. 이쪽 남쪽 지역에 멀리 변방지대에 있는 것을 남부 결사. 그러거든. 그랬는데 황제가 하도 옆에서 그 푸시킨 옹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황제도 이제 푸시킨 좀 풀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황제가 풀어주려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불러 올리려고 하던 차에 모스크바 경찰이 푸시킨의 편지를 검열하거든. 무신론에 관심 있다. 이런 편지 구절이 있다고 황제한테 보고하니까 여러분 러시아에서는요. 이때 러시아뿐이 아니고 전 유럽에서는 무신론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빨갱이십니다. 빨갱이. 엄청난 반역이에요. 신 없다. 그런 자체가 반역입니다. 그럼 영국 같은 데서 무신론 부르시면 퇴학이에요. 셸리라는 시인이 옥스퍼드 다니다가 무신론 글 써가지고 퇴학당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놈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더 나쁜 데로 푸시킨을 보내버립니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용서해 주려다가 무신론
소문 때문에 더 나쁜 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부시킨에게는 각 기관에서 스파이를 보내요. 예를 들면 뭐 식문학자를 위장해가지고 식문학 채집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시킨한테 와가지고 그냥 막 같이 술 마시고 뭐 이래 하면서 하고. 다만 해보니까 부시킨은 농민성동도 안 하고 착하단 말이야. 복은 잘 올라갔죠. 그러니까 부시킨은 그걸 알아. 이상한 외지인들이 와서 자기한테 집적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들은 다 앞잡이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를 씁니다. 만찬 때 나 손을 잡던 친구에게서 배신자의 모습을 나 앞에 있는 모든 이가 배신자나 적으로 느껴졌다. 아무도 믿을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군에서 친구들인 그 혁명분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가 알겠죠. 이게 러시아 왕자인데 야전 총사령관이에요. 야전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조차도 혁명을 지지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러시아 부시킨이 아직까지도 추방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